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1년 반 가까이 이어져 온 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는데요. 영끌족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의 종료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모시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연 3.5% 동결, 거의 1년 반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멈췄는데 물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 동결한 이유,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도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뭐 사실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예.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흔히 말하는 정부의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달 이제 사실 경기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침체 단계로 내려가는 우려보다는 아예 진짜 실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침체 단계로 갈 수 있다. 경기가 하강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명시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이제 정부의 어떤 금융관계 기관으로서 이러한 기조에 맞추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일단 금융시장 상황인데 최근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동성이 나쁘지 않다는 게 뭐 기준금리보다 뭐 일부 단기채나 혹은 장기채 가면은 조금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이제 채권 시장의 금융 안정을 해야 하는 이런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뭐 다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안정성 추구보다는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염려가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라고 일단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야기인데, 미국이 이제 예전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0.25%포인트씩, 즉 베이비 스텝을 여러 번 가지 예전처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크게 밟으면서 경기에 커다란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깔리면서 네. 결국은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뭐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었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충격을 줄 만큼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얼마 장기로 지속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차근차근 갈 것이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앞서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 멈추자, 지금은 올리는 것을 좀 보류하자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네요.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배경, 가장 큰 이유라고 해석이 되는군요. 이창용 하는 총재 금통위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혹시 기자회견 중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오늘 보통 아침에 이제 뭐 금통일 예측을 하는데, 금리는 올리지 않고, 그렇지만 이창용 총재님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한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혹은 생산자 물가지수, 뭐 조금 있으면 PCE 지수 같은 것도 다 나올 텐데 아마 예측보다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미국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금리의 상단이 예측보다 더 높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생겼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 훨씬 더 금리 정책을,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사실 새로운 부분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을 만약 한다 그러면 뭐 중국이 한 경제 성장률이 한 6.78%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에 성장 못한 기저효과 때문에 6.78%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 2%가량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역시 한 2, 3년 동안 그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고 투자 역시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에 따라서 소비나 투자가 늘게 되면은 전 세계 물건들을 어떻게 보면 빨아들이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 우려가 또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물가 지표 역시 좀 불안정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그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뭐 좀 높고
높고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하반기 가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들이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미국의 어떤 물가 상황, 뭐 긴축적 통화 정책,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상황들이 외부 요인이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서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혹은 또 외환 시장의 변동이 생긴다면은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번 동결이 금리 인상 기조가 다 끝난 건 아니다는 거를 분명히 지금 지적을 한 거네요. 예, 이제 사실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어떻게 갈지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 사실 외환 시장도 요동을 치고 국내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자 그러면 이번은 일단 멈추지만 왜냐하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어떻게 갈지 조금 또 연구를 해봐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 경로를 분석해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멈추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금리 상승의 필요가 있을 때는 금리 상승을 더 하겠다. 그리고 실제 금통위원들의 발언 역시 금통위원들의 의견 역시 금리가 3.75%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위에가 열려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멈췄지만 앞으로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동결이 아니라 0.25%포인트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특정은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높고 또 외환 시장이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제가 알기로는 2월 초에는 환율이 1,220원대였는데 지금 한 달이 채 안 지났는데 1,400원이 넘어갔거든요. 작년에 죄송합니다. 어제 1,405원을 찍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높게 가는 추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외환 시장이 안 잡히면 물가가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최근 분석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기업들이 수요는 위축된 상태에서 물건 가격, 그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뭐 4%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5%, 5.2%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아직 하강이 안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외환 시장의 어떤 환율 상승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고 사실 수입 물가 상승이 기업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역시 조금 더 좀 수요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피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상황이 더 위중하다라고 한번 보셔서 결국은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이게 지금 환율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보통 동결하면 우리나라 돈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돈값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왜 그런 거죠? 사실 이게 뭐 경제학이나 뭐 재무에서 많이 쓰는 말은 선반영이죠. 선반영. 예, 선반영. 왜냐하면 사실 어제 이미 미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어제 장이 끝나고 어제 아침이죠.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S&P 500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사실 이런 것이 떨어진 근원에는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물가 상승이 잘 안 잡히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이에 따른 통화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이 오래 갈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주식시장 역시 어제는 떨어졌죠. 어제 1.7%, 8%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상태고 사실 오늘의 정책 자체는 아침에 거의 예견한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침에 동결하고 이창용 총재님께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거의 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역시 어제 여러 그 연준 위원들 좀 발언이 있었는데 뭐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보통 매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금리의 상단 역시 사실은 뭐 우려하는 것은 금리의 상단이 6%, 7%그러니까 매파들이 생각하는 금리의 상단이 굉장히 높으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한 5.5%나 5.75% 정도에서 그렇게 뭐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파들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 올리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긴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높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 그런 의견들이 퍼졌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사실 이런 것에 따라서 골드만삭스나 이런 투자은행들은 3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그냥 갈 것 같다. 3번 정도. 미국은 뭐 3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최고가 한 5.5%가 예,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 정도로 갈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일단 기대감에 대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안정돼 있고 한국 역시 어떻게 보자 그러면 이제 예측대로 갔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동요 없이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큰 동요 없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시장도 선 반영이 돼서 어제 떨어졌지만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서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 있습니다. 자, 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 지금 사실 이제 영끌들 혹시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가슴을 쓸어내릴 텐데 뭐 기준금리가 동결이 돼서 은행 대출금리라도 좀 더 떨어지기를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대출금리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뭐 대출금리의 결정 요인이 크게 3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라든지 은행채 5년 금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상금리라고 이야기하죠. 가상금리란 것은 은행의 수익하고 이제 대출자마다 어떻게 보면은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가산하는 부분, 그리고 우대금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대금리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거 내주면서 깎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크게 3가지인데 최근 이슈는 사실은 은행권에 대해서는 공공성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공공재적 성격 예, 많이 나오죠. 공공재적 또 금감 원장님께서 공공재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실제 공공재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구조상으로는 약간 공공재라고 할 그런 개연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란 게 사실은 뭐 앵커님 아시겠지만 이제 97년, 96,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일은행, 그렇죠. 서울은행, 뭐 조흥은행, 은행들이 굉장히 시중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IMF 이후에 이런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은행들을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을 좀 시킨 거거든요. 규모를 키우고 어떻게 과정 구조로 만들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작년에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또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행들이 약간의 과정 구조를 갖추면서 적절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고 이에 따라서 위험한 대출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건전성 역시 굉장히 높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꺼낼 수 있는 안에 창고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왜냐하면 최근에 은행들의 기조가 점포들을 없애고 영업시간 단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기면서 가상금리 부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논의가 또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상금리 은행의 수익에 관한 부분인데 옛날 지표를 갖다 지금은 뭐 전산화도 많이 되고 점포도 많이 없앴는데 똑같은 것을 갖다 대도 약간 맞는 얘기냐 틀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상금리 차원에서 조금 은행이 줄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럼 감독원의 압박 때문에 시장 금리 수준 때문이 아니라 압박 때문에 가상금리를 낮춰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부는 거예요? 약간 정도는 아마 이렇게 예대 마진이라는 게 너무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일부 줄이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안 오르게 되면은 또 장기금리가 안 오르게 됩니다. 장기금리가 안 오르게 되면은 보통 이런 그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채 5년 금리인데 5년짜리는 비교적 장기물이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낮아지는 효과.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의한 효과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흔히 말하는 가상금리가 너무 과대하게 개정된 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에 따라서 조금 더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걱정은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면 우리 시장 금리 따라서 올라가서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줄 알았던 기대가 무산되고 혹시 또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이 대출자들 영끌들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해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이 얼마나 가느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흔히 말하는 미국의 연중 의사록도 나오는데 이제 노동 시장이 굉장히 좋다, 뭐 타이트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임금 상승이 우려되고 임금 상승이 우려되면 결국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라는 그런 채널에 어제 연준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런 메시지를 이미 던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전반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까 연준 매파의 발언 역시 그래도 이제 뭐 금리 상단이 뭐 6%
안 그 갈 정도는 거라는 아니다. 의견이 있으니까 예. 전반적인 그 기조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결정이 될 것이고 아마 이러한 뭐 더 심하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아마 대출 금리를 압박하는 일은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그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서 은행채 발행이 좀 원활해지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하락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그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시장 금리 어느 정도 안정되면 조금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뭐 이렇게 그런 회복 효과 그런 게 좀 나올까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 저도 뭐 저는 부동산 100% 전문가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많이 보시는 지표들이 아마 그 입주 물량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분양이 안 된 물량을 미분양. 많이 보고 미분양을 많이 보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의 화랑인 뭐 2021년 이런 경우에는 미분양 세대 수가 한 2만 세대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가 1.7만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7만이죠. 7만까지 그러니까 6.8만인데 네. 7만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지은 아파트들의 가격이 사실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토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건설비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고 이들의 가격이 역시 분양가보다 아래로 팔긴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분양가 자체가 이게 낮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수요가 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많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현재 같습니다. 상황이. 예. 그렇지만 여전히 뭐 금리가 안 올라간 것은 이제 이런 것에 또 하락 속도라든지 혹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은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물가 전망치 수정했죠? 한국은행 어떻게 수정을 했나요? 한국은행 0.1%포인트 낮췄는데 예. 원래 1.7%에서 1.6%로 올해 성장률을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정부의 인식,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려였는데 과거까지는 경기 침체가 약간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과거 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춰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가 역시 물가 역시 이게 낮아졌는데 사실 이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경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하반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조금은 잡히면서 더 안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외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할 요인이 있다라고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그 배경, 영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